여러분, 중국의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디플레이션, 즉 물가가 계속 하락하는 현상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치고 있죠. 사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그들이 자초한 측면이 많습니다. 과잉 생산과 비효율적인 경제 구조가 그 배경에 깔려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경제는 한때 정말 빠르게 성장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23년 4분기에 중국의 물가는 1.5% 하락했어요. 이것은 1999년 이후 가장 긴 디플레이션 기록입니다. 사실 물가가 하락하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죠. 물가 상승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디플레이션은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일본이 1990년대 이후 30년 동안 디플레이션과 싸우며 장기 불황을 겪은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중국도 비슷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문제는 매우 복잡한 구조적 원인들이 얽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과잉 생산인데요. 중국은 몇 년 전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리하게 생산을 늘려왔습니다. 전기차, 철강, 태양광 패널 등 수많은 산업에서 과도하게 생산을 하다 보니 이제는 그 물건들을 팔 곳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는 2025년에는 무려 3,600만 대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중국 내수 시장에서 이를 다 소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예상 판매량은 700만 대에 불과하고 나머지 900만 대는 도대체 어디에 팔아야 할까요? 중국은 이렇게 과잉 생산한 제품들을 해외로 밀어내기 위해 필사적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해 반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미국은 이미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유럽연합과 남미 국가들 역시 관세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한때는 전 세계 시장을 독점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 전략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경쟁적으로 과잉 설비를 확장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목표를 설정하면 지방정부는 서로 경쟁하듯 설비를 계속 늘리는데요. 그 결과 이제는 더 이상 이 설비들을 가동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중국 내수 시장도 불황에 빠지게 되었고 경제 성장은 멈추고 설비는 계속 남아도는 악순환이 발생한 거죠.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는 단순히 전기차나 철강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중국의 거의 모든 주요 산업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철강, 배터리, 알루미늄, 심지어 LCD 패널까지 과잉 생산 설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과잉 생산에도 수출로 밀어내면 된다는 전략을 고수해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죠.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에 관세 장벽을 세우면서 중국 제품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철강 산업을 보면 중국은 전 세계 철강 생산의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그야말로 압도적인데요. 중국이 이렇게 엄청난 양의 철강을 생산하면서 저가로 해외에 밀어내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팔리는 철강의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중국은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 비해 7배나 많은 철강을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익성은 매우 낮아진 상태예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과잉 생산된 물품들이 재고로 쌓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국 내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생산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창고에는 쌓여있는 물건들이 넘쳐나고 심지어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버려진 전기차들이 도시 곳곳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도 포착됐습니다.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에서 벌판에 버려진 전기차 묘지가 발견되었을 정도로 재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재고가 쌓이면 공장을 멈출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 성장률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사실 중국이 발표하는 성장률이 과연 믿을 만한 수치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의 공식 성장률 발표가 5.2%라지만 실질적으로는 1.5%에 불과할 수 있다는 추정도 내놓고 있습니다. 재고를 쌓아놓고 성장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죠. 중국은 지금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빚을 내서라도 공장을 돌리고 있지만 그 빚이 결국 중국 경제에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방 정부들은 과잉 설비에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고 그로 인해 기업들의 빚도 급증하고 있어요.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악화되는 디플레이션 속에서 중국 경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중국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무조건적인 성장에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과잉 생산을 통해 얻은 성장의 이면에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쌓여 있었던 거죠. 과잉 생산을 지속하면서 중국의 지방정부는 경쟁적으로 설비를 확장했고 중앙정부는 이러한 과잉 투자를 부추기며 경제 성장을 일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빚더미와 쌓여가는 재고는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이 재고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 밀어내기를 계속하려 하지만 세계 각국이 중국의 저가 공세에 관세 장벽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연합, 남미 국가들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철강, 태양광 패널 같은 중국의 주력 수출품이 이 타깃이 되고 있죠. 미국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실상 중국산 전기차의 진입을 차단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비슷한 전략을 취하면서 중국의 저가 제품들이 해외에서 더 이상 경쟁력을 가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있죠. 심지어 캐나다도 전기차와 철강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세 장벽은 중국이 그동안 의존해왔던 수출 밀어내기 전략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이 막히면서 재고는 더 쌓이고 공장 가동률은 계속해서 하락합니다. 이는 곧 중국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 공장 가동률이 팬데믹 이후 다시 회복되는 듯 했지만 지금은 다시 팬데믹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이 해외로 밀어내는 저가 제품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철강, 배터리, 전기차 등 한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주요 산업들이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인데 중국이 가격을 무리하게 낮추면서 수출을 늘리려고 한다면 이는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이런 과잉 생산과 저가 밀어내기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세계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저가 제품이 대거 수출되면서 미국과 유럽 같은 선진국의 물가 상승률이 억제되고 공산품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 타겟 같은 대형 소매 체인들이 중국산 저가 공산품을 들여오면서 가격을 낮추고 있고 이는 물가를 일정 부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이 지속 불가능한 경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큰 문제가 있죠. 중국은 과잉 생산된 제품을 팔아넘기기 위해 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는 게 없는 장사입니다. 제품을 헐값에 팔면서도 공장은 계속 가동해야 하니 재정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죠. 이렇게 무리하게 저가로 물건을 팔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 하지만 그로 인해 자국 경제의 손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에게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중국이 철강, 배터리, 전기차 등을 저가로 밀어내면 우리나라와의 가격 경쟁이 심화됩니다. 우리나라는 기술력으로 차별화를 두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에서는 중국과 경쟁하기가 쉽지 않죠. 중국이 정부의 지원을 통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의 제품을 팔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질 경우 그 여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그들의 경제 붕괴는 글로벌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죠.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타격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중국이 구조적으로 무너진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만 남기고 나머지 분야에서 발을 빼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그 빈자리를 채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게 위기가 될지 아니면 기회가 될지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과잉 생산과 저가 밀어내기 전략으로 전 세계와 경쟁하면서 우리나라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동시에 큰 도전 과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 배터리, 전기차와 같은 핵심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직접적인 경쟁이 벌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단순히 가격 경쟁에서만 집중하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기술력과 혁신을 통해 차별화를 강화해야만 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수출을 늘리려 할 때 우리나라는 기술적 우위와 고품질 제품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 산업에서는 에너지 효율성, 안전성, 그리고 내구성 측면에서 중국산 제품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배터리 기술력을 더욱 강화하고 고급화된 제품을 통해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철강 산업에서도 우리나라는 친환경 철강 기술과 고부가 가치 제품에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환경을 생각한 철강 제품과 생산 공정을 도입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저가 철강에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와 차별화된 친환경 기술을 통해 시장을 공략한다면 충분히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기차 분야에서도 단순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첨단 기술과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배터리 기술과 자율주행 기술 등에서 중국보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전기차의 이미지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중국이 감당하지 못하는 글로벌 고급 시장을 공략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중국이 대량 생산과 저가 공세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품질을 앞세워 고부가 가치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중고급 시장을 공략해 한국 제품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전략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협력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나 수입 규제 같은 무역 보호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국의 디플레이션과 과잉 생산 문제는 우리나라에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단순히 가격 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기술력과 혁신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세운다면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과 과잉 생산 문제는 단순히 중국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경제, 특히 한국에게도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을 상대로 펼치고 있는 저가 공세와 밀어내기 전략은 당장은 글로벌 물가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경제적 위기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중국의 저가 제품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관세 장벽을 세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흐름 속에서 한국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가 우리나라 산업에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중국과의 단순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술력과 혁신 그리고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와 전기차, 철강과 같은 산업에서 중국이 저가로 밀어붙이더라도 우리나라가 첨단 기술과 친환경 제품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고부가 가치 시장에서 더 큰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높은 품질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불어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반덤핑 관세, 무역 규제 등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죠. 또한 국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연구개발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이 우리나라에 주는 영향은 복합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위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를 기회로 전환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준비와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의 과잉 생산이 무너져 내리며 발생하는 여파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국 중국의 디플레이션이 한국에 미칠 파장이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스스로를 단련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강해질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더 큰 글로벌 시장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